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괜찮으세요? 아니, 배아량 리포터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면서도 참 네. 민망한 게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어떡해요. 아유. 사실은 잘 모르실 건데 네. 지금 배아량 리포터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몸 약도 못 조심해야 먹고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겨내야죠. 궁금한 게 먼저니까요. 저는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금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시중금리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시중금리 떨어지는 거는 실감이 잘 안 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게 기존 대출엔 적용이 잘 안 돼요. 변동금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이제 변동금리 적용이 되기 네. 때문에 그 시기가 와야 조금 떨어졌구나 뭐 이 정도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뉴스 등에서는 계속 기준금리가 뭐 동결되고 시중금리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도리어 올랐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오르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고 네. 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거기에 보통 우대금리 같은 걸로 해서 조금 빼주거든요. 네네. 근데 우대금리 같은 적용 여부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실감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중금리가 떨어진 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체감하고 알 수 있나요? 일단은 먼저 할 수 있는 건 예금금리예요. 예금금리.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 먼저 움직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예금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예금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진짜 금리 동향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연합회 같은 곳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요 은행들의 상품금리를 살펴보시면 뭐 네네. 예금금리도 있지만 대출금리들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전세자금대출금리, 은행권별로 다 누르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한꺼번에 좀 동향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려면 네. 국채금리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를 전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국채 2년물이 시중금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장기적인 걸 보려면 한 10년물을 살피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2년물이나 10년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채의 만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빌려서 갚는 시점.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2년이 아무래도 금리 반영이 빠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빠르고 크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 국채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건지 아닌지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지금 너무 올라서 진짜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들다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 팍팍 떨어질까요? 조금 팍팍까지는 아닌데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다음 달 한번 0.25%포인트 인상 이후에 동결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하면 정상에 오른 이후에 당연히 산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77%포인트, 신용대출 금리는 0.74%포인트가 실제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하단,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뭐 낮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비싸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하단의 경우에는 연 3.66%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가장 하단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우대금리 적용하고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네. 연 3.5%보다 더 아래로 받는 경우도 종종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금리가 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뭐 걱정 뭐 이런 걸 나타냈죠. 근데 기대가 과도하다. 여기서 과도하다는 거는 은행들한테 금리 너무 내리지 마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뭐 은행들에게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네. 다만 이제 향후에 금리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이 좀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는 않을 거야라는 사인을 시장이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경제 상황이 매번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다 한들 경제 상황이 변하면 하는도 정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중앙은행의 뭐 연준 위원들 또는 금통위 위원들에게 그 일반적으로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샤워장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틀었더니 너무 뜨거워서 차가운 물 틀고 차가운 물 틀었더니 너무 차가워서 다시 뜨거운 물 틀고 이 바보같이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올렸다 내렸다 시장의 변화를 보고 후행적으로 한다라는 걸 빗대서 얘기한 게 이 샤워실의 바보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창용 총재도 금리 우리가 그렇게 빨리 안 내릴 거야라고 했지만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와버린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우리도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에 좀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과거에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에도 채권 시장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정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채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왔어요. 네네.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채권 시장이 선행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뭐 이창용 총재 이런 경고 발언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좀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결국 중앙은행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기준금리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어떻게 끝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끝은 터널은 지금 빛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먼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잘하면 뭐 10월 4분기쯤 들어서면 조금 금리 인하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더 빨라지겠죠. 좋은 소식 들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에코프로라는 배터리 관련 주가가 아주 뜨겁다면서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왜 저만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회사가 뭐길래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배터리만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양극재라고 하는 네. 물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슈이고요.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도 더 오른다는 주장하고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거품이 끼었다는 측의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라고 물으시면 최근 1년간 이 회사의 주가가 800%가량 올랐습니다. 800%면은 저 했어야 됐는데 800%요? 많이 놀라시는데 지난해 1월에 이 회사의 주가가 주당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 4월 11일에 82만 원까지 갔었어요. 지난주 한 증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선 보기 드문 매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높으니 지금 파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 회사의 미래의 실적을 내가 가져다가 좋다고 해도 조금은 과도하게 주가가 올랐다는 내용이 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주가가 현재 뭐 80만 원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목표 주가를 4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45만 원이요? 그럼 절반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목표 주가, 뭐 적정 주가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이게 가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어떤 사람에겐 가치 있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치 평가를 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또 가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증권 시장에서 이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주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비슷한 회사의 평균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고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수박 한 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데 주변 과일 가게들을 쭉 돌아보니까 네. 축구공만한 수박을 2만 원에 팔면 내 수박 크기가 축구공만 하면 2만 원이 적정 주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배구공만 하다. 그럼 축구공보다 좀 작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싸게 파는 게 맞다. 이런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박 크기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게 되겠죠. 다만 이제 수박의 크기가 확실하게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 수박의 당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수박 가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현재 수박의 크기는 야구공만 한데 앞으로 이게 수박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에드벌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근거 하에 계산이 매겨진 주가가 현재 상황의 주가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렇게 측정하는 게 맞나?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도 커지는 게 확실하다. 네. 뭐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기차 비중이 한 5%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전체 차량 시장에서. 근데 이걸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커질 테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꽤 높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있긴 한데 사실 중국 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점유율이 좀 높은 거지 중국 시장을 제외해버리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네. 약간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구나 미중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운데 중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뚫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도 가세가 돼 있죠. 그리고 또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아까 양극재라는 핵심 물질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양극재는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 물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양극재라는 물질을 3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미리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2025년이나 2026년까지 생산한 물량을 모두 확보해놨다. 그러니까 매출은 이미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2025년, 26년에 나올 매출까지 계산해서 이 수박 크기를 에드벌룬까지 가서 주가를 산정해 놓은 것이죠. 근데 이번 증권사의 매도 의견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래 실적을 다 가져다 분석을 해도 2021년까지 끌어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 그래도 45만 원 정도가 적정한 주가더라.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끌어서 분석을 해봐도 45만 원 정도다. 네. 그럼 이제 주가가 빠질까요? 이 매도 보고서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매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한 20% 정도의 주가 조정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60만 원대로 지금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더 빠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27년까지 매출을 끌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내년에도 또 3년짜리 계약, 후년에도 3년짜리 계약이 맺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한 2030년까지 끌어와서 얘기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라는 게 원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고 보긴 하는데 1차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네. 결국 시장에서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주가의 급등은 사실 이런 수급에 의해서 좀 올라간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주가가 워낙 오르니 나 소문 듣고 왔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소문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일반적인 이 적정 가격 산정 방식으로 보면 비싸다는 의견은 대부분이고요. 항상 쏠림은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주식 투자는 역시 매번 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800%나 올랐다는데 대출 이자만 따박따박 내고 있었던 제가 조금은 참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800%를 진짜로 다 수익을 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시장에서 100%만 올라도 우리가 큰 수익 냈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 배아량 리포터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보면서 에코프로 없는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는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쏠림이 증권시장에 나타나는 게 보통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끝나가는 정점 부근에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경기를 좀 침체시킨다는 얘기고요. 네.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은 힘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힘들어지는 기업들 중에 잘 견디는 기업 그리고 아까처럼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죠. 그렇다 보면 불을 뿜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사실은 금리 인상 끝물에 나오기 때문에 앞서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라는 또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그렇게 빨리 끝나느냐 쏠림 현상이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꽤 유지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끝은 아름답지 않았다 항상. 이렇게 쏠림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날지 언제 모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끝도 저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끝에 저는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또 청취자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한성님께서 유튜브에 배아량 리포터 에코프로 구미가 당기나 보네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구미 당기십니까? 멀리서 카메라가 다 그거를 잡아내네요. 어쨌든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요. 항상 쏠림은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네. 요 멘트 무조건 기억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짧게 하나 네. 더 여쭤볼게요.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매가로 국내 금 한 돈이 지금 한 33만 원 선이고요. 이거 만약에 반지나 세공까지 해서 사려면 지금 40만 원 와. 넘게 줘야 사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들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안전자산은 대표적인 게 금, 미국 달러, 미국 국채거든요. 근데 미국이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 국채를 빼고 금으로 조금 이 유동성이 쏠려서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 가격 더 오를까요? 제 견해보다는 골드만삭스의 향후 금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 4가지로 제가 답변을 대신할게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스무스하게 잘 유지될 경우, 그러니까 이건 연착륙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경기 침체를 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금은 지금보다 8% 정도 시세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도리어 금 같은 안전자산보다 주식 선호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근거고요.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한 3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강하게 와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할 경우 금값은 지금보다 30% 이상 오른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근데 이건 미 연준이 강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렸을 때에 해당되니까 이 시나리오의 확률도 한 30% 정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상황이 유지될 때 물가도 좀 높고 금리도 고금리가 유지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금값은 9% 정도 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2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의 소폭 인하 가능성. 이럴 경우 금값은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인데 이 시나리오의 확률도 20%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금 가격 4가지 시나리오까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금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 반, 뭐 또 떨어질 거라는 전망 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확답을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 열려있는 결말이네요, 이것도. 자, 오늘도 새로운 정보 많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